옛날 조선시대에는 이름 없는 화공들이 많았답니다. 양반댁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화공들이 있었지요. 그중에 심성이라는 여인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했습니다. 양반댁 자제들한테 잘 보이려고 알몸을 그려달라는 기생도 있었습니다. 심성은 못마땅하였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양반댁 자제들이 심성에게 집적거린 일도 있었지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와 손을 덥석 잡으며 억지로 뽀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돈을 쥐어주면서 기녀 취급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심성은 단호하게 잠자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성은 그림도 잘 그렸지만 아주 아리따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면을 하고 있는 묘한 분위기의 여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보통 여인이 혼자 찾아오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여인은 남자와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성은 깨름직하였지요. 제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만 이번에는 거절하겠습니다. 화공만큼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그림이라. 그래서 이제 안 그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3배를 들여도 싫다는 건가요? 기존에 10배를 주셔도 싫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말씀하신 그런 그림은 안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복면을 한 여인이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종된 여동생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심성은 깜짝 놀랐지요. 제 여동생을 아십니까? 전쟁통에 잃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지만 화공께서도 전쟁 중에 많은 아픔을 겪으셨겠지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여동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무슨 수로 찾아주신다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곳으로 오시면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뒤에 심성은 꼬박밤을 새웠답니다. 복면을 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여인이 말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성이 도착한 곳은 남녀가 미래를 하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겉은 허름하고 고요해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니 기녀들과 술판을 벌일 만한 큰 상이 있는 것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화공께서는 그저 아무 말하지 말고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심성은 여인이 복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영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복면을 하고 있는 게 거북하십니까? 이따가 그림을 그리면 다 알 수 있을 터이니 재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심성은 커다란 병풍 뒤에 숨어서 몰래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남정네가 들어왔습니다. 체격이 좋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막상 숨어서 그림을 그리려니 심성은 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복면을 벗었지만 등을 지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술 몇 잔을 주고받더니 상을 치우고 드러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짜릿한 입김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심성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중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복면을 한 여인의 얼굴이 심성과 너무나 닮은 것이었지요. 아니, 어떻게 내 얼굴과 저리 닮을 수가 있단 말인가? 심성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리던 일을 멈추고 말았지요. 하지만 복면의 여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전부 그리지 않으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꼭 그림을 전부 마치셔야 합니다. 심성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붓을 들어서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면의 여인이 남정네를 눕혀서 왕가지만한 물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심성은 기분이 묘했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한 여인이 음흉하게 웃으면서 남정네의 물건을 쥐고 있으니 말이에요. 남정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도 심성의 기분을 야릇하게 만들었답니다. 지금까지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을 수없이 그렸지만 이토록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 적은 없었지요. 심성은 그렇게 자기와 똑같이 생긴 여인과 남정네의 사랑하는 모습을 모두 그렸답니다. 남정네는 눈을 감고 있었고 복면의 여인은 마치 도발이라도 하듯이 심성이 있는 쪽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도련님, 이렇게 절국공이처럼 커진 물건을 다른 여인네가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려나요? 심성은 여인의 음란한 말투에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그림을 모두 그리자마자 심성이 기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심성의 뒤로 다가와 목덜미에 침을 놓은 것이었지요. 심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결국 눈이 스르륵 하고 감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심성이 눈을 떴을 때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겁부터 나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히 주위를 살폈더니 아주 호화스러운 방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 많은 양반댁의 집에서 볼 법한 장신구들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심성이 깨어난 곳은 바로 이조판서의 딸 화수의 방이었습니다. 평생 식소를 거느린 적이 없던 심성은 여종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기겁했습니다. 여종들이 아씨라고 부르며 밥상을 대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오? 왜 그러시옵니까, 아씨? 오늘은 꼭 밥상을 대령하라 하셨잖습니까?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주판서 대감님의 집이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씨?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이조판서라니 왜 저를 아씨라고 부르는 겁니까? 제가 누구길래? 그야 화수 아씨지요. 이주판서 대감이 아끼시는 따님, 화수 아씨입니다. 심성은 이게 꿈인가 하고 실없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라서 바로 기절을 하였습니다. 화공의 집에서 깨어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이조판서의 딸 화수의 방 안이었습니다. 심성은 바로 거울부터 찾았지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잘나가는 집안 교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왜 이조판서의 딸이 됐단 말인가? 심성은 그림을 그렸던 그 장소로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낯선 집안이다 보니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조판서의 딸이라면 혼자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할 텐데. 심성은 하는 수 없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종을 한 명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아씨? 아니지. 내가 어디를 가보고 싶은데 앞장설 수 있겠는가? 어디를 가시는지요? 마님께라도 알려드려야 하옵니다. 금방 다녀올 터인데 굳이 마님께, 아니지, 어머니께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어서 앞장서게. 그렇게 심성은 여종과 함께 그림을 그렸던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여종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조심히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 장소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조판서의 진짜 딸 화수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심성은 황당했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림만 그리면 여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조판서의 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 화수는 병조판서의 아들 대성이라는 남자와 정략 결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의 포악한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은 터라 대성 역시 아주 무섭다고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지금 혼례를 올리기 싫어서 저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단순히 혼례가 싫다기에는 벌인 일이 너무 크지 않더냐.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가짜라는 건 금방 들통이 날 터인데 어찌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셨단 말입니까? 심성은 화가 나면서도 화수가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았다는 게 신기하였지요. 병조판서 아들과 꼭 혼례를 올리거라. 그리고 그 대성이라는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보고하면 된다. 그럼 내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벌써 저를 한번 속이지 않았습니까?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러자 화수가 목걸이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심성이 여동생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지요. 심성이 직접 바닷가에 주운 조개들로 만든 것이라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살아있습니까? 당연히 살아있지.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병조판서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거라. 하지만 이대로라면 바로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생 화공으로 살았습니다.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이조판서 식구들이 전부 널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면 된다. 심성은 그렇게 이조판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다행인 건 이조판서가 일 때문에 먼 지방에 가 있었답니다. 화수는 이조판서의 수양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조판서의 부인과 친딸이 화수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산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집안 마당에서 우통을 벗고 차가운 물을 끼얹는 남자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근육이 워낙 우람하고 멋있었지만 인상은 꽤 까칠해 보였지요. 저 남자는 누구란 말이냐? 아씨도 참. 아씨와 혼례를 올릴 대성 도련님 아닙니까? 대성은 소문대로 포악하고 무서운 남자일까요?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은 여인네 집에서 우통을 벗고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변방에서 도망쳐서 나온 병사를 단숨에 해치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서 그랬다는데 그런 불쌍한 사연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죽였다는 것이지요. 심성도 듣고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대성의 손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성은 그날 이후로 대성의 우람한 근육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성의 남성미에 빠져버린 걸까요? 심성은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잡념을 떨구려고 했지만 대성의 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심성은 대성과 혼례를 올렸답니다. 심성이야 억지로 혼례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성은 뭐가 그리 안 좋은지 웃음기 하나 없는 것이었지요. 신혼방에 대성이 들어오자 심성은 크게 긴장하였습니다. 부인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른 것 같으니 편한 대로 하시오. 심성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대성을 가까이서 본 심성은 뭔가 이상했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남자 같았지요. 설마 이 남자는? 심성은 전쟁통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잃었습니다. 주민들과 섞여 도망치던 중에 낙오된 적이 있었지요. 쫓아오던 적군에게 죽음을 당할 찰나에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한참 전투를 벌이던 장군이 심성을 구해준 것이었지요. 심성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장군은 쓰러졌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고도 심성을 죽이려는 적군에게 힘겹게 화살을 쏜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장군은 심성에게 어서 피하라고 손짓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성은 떠나지 않았답니다. 주변의 나딘군은 큰 판자에 밧줄을 묶어서 장군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전쟁터를 피해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들판으로 겨우 도착했습니다. 장군님, 여기는 안전합니다. 심성은 가지고 있던 헝겊으로 장군의 상처를 싸매주다가 기절하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장군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 장군이 바로 심성 앞에 앉아있는 새신랑 병조판서의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심성은 대성을 알아봤지만 대성은 당시 큰 부상을 입은 탓에 심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왜 그리 쳐다보시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소.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조판서의 딸 화수가 포악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여자와 정략 결혼한다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신혼방에 앉아있는 화수는 너무나 곱고 청순한 것이었지요. 실은 화수가 아니라 심성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신혼 첫날이니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그건 그렇습니다만. 심성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그 남성미 가득한 근육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벗겨드릴까요? 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심성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벗을 테니 도련님도 알아서 벗으시지요. 대성도 당황했답니다. 이조판서의 딸 화수가 정녕 맞단 말인가? 그렇게 성격이 포악하다고 하더니 모두 거짓 소문이었단 말인가? 게다가 이 다정한 목소리는 설마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대성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심성의 말대로 알아서 저고리를 벗었답니다. 우람한 근육이 떡하고 나오자 심성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심성은 평생 그림만 그렸지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복면의 여인을 그릴 때 절국공이만큼 커진 남자의 물건을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성미 넘치는 대성 앞에 앉은 심성은 수줍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지요. 부끄러웠지만 등불을 끄고 어색하게 드러누웠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부인이 이조판서 딸의 권위를 이용하여 여러 비위를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기에 왔으니 저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한때 변방을 지키던 장군으로서 부인을 건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방에 있지만 내일부터는 각방을 쓰도록 하지요. 심성은 잠시 설렜다가 장군의 위험마저 느껴졌답니다.
오히려 대성이라는 남자에게 호감이 간 것이었지요. 그렇게 신혼 첫날을 마친 심성은 화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성이 이조판서의 딸 화수와 혼례를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성은 그동안 세자의 죽음을 파헤치고 있었지요. 단서는 세자 입가 주변에서 발견된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대성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던 의원은 독살의 흔적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대성은 세자 독살 배후에 영의정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식솔 한 명이 영의정 집에서 꽃잎을 하나 주워왔는데 그 꽃잎에 독성분이 있던 것이었지요. 그 꽃잎을 물에 우려서 쥐새끼에게 먹였더니 얼마 가지 않아 죽어버렸고 입가 주변에 붉은 반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대성은 식솔의 말뿐이었기 때문에 영의정 집에서 꽃잎을 찾아야 했지요. 그러려면 영의정 집을 수색할 필요가 있었지만 명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대성은 이조판서의 딸 화수와 혼례를 올린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막 화수의 집으로 들어온 이 남자 바로 강석 때문이었습니다. 화수야,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영의정의 아들 강석은 기녀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는 망나니로 알려졌습니다. 이쁘다는 여인은 모두 잠자리로 끌어들일 정도로 여색을 밝혔답니다. 그런 강석이 최근에 홀딱 빠진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바로 이조판서의 딸 화수였습니다. 심성이 침을 맞으며 기절했던 그날 그림 속에 있는 화수의 짝이 바로 영의정의 아들 강석이었던 것이죠. 대성은 영의정이 세자를 독살하였고 그 일을 도왔던 영의정의 아들 강석이 화수와 은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화수와 정략 결혼을 할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혼례를 올린 여인이 화수가 아닌 심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르고 말이에요. 심성은 여동생을 찾기 위해 대성을 감시할 처지에 놓였고 대성은 화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화수를 이용해 영의정 집에 접근할 생각도 했답니다. 심성은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지요. 갑자기 들이닥친 강석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남자는 화수와 잠자리를 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여색을 밝히는 강석은 숨 넘어갈 듯이 다가와 심성에게 바짝 붙는 것이었습니다. 화수야, 내가 정말 그리웠도다. 병조판서 자식놈하고 혼례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구나. 내가 그놈하고 잠자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이다. 강석은 워낙 여색을 밝혔기 때문에 화수의 혼례를 허락했습니다. 화수에게 푹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녀들을 만나고 다녔지요. 그런데 강석은 화수와 똑같이 닮은 심성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왜 강석을 속이면서까지 심성과 바꿔치기를 한 것일까요? 화수는 병조판서의 아들 대성의 포악한 성격 때문에 결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강석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강석이었지만 화수가 유일하게 첫눈에 반한 남자였지요. 심성은 그제야 화수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이놈 기녀들과 놀아나다가 이제는 다시 화수의 몸에 손을 대고 싶어 이렇게 행차하셨구먼. 화수와 강석의 일이었지만 심성은 괜히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강석은 더 노골적으로 심성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었지요. 화수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이 그리웠단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여러 기녀들을 만났지만 아무래도 날 미치게 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구나. 심성은 화수처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일부러 음흉하게 웃어 보이는 것이었지요. 도련님, 아무리 제가 보고 싶으셔도 여기는 엄연히 이조판서의 집입니다. 불경한 짓은 삼가십시오. 그러자 강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심성은 괜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잔뜩 긴장하였지요. 그놈하고 첫날 밤을 보내더니 많이 변했구나. 내가 다가오기만 하면 불효처럼 내 몸 이곳저곳을 탐하더니 이제는 어엿한 병조판서 댁의 며느리가 되셨다 이 말이냐. 심성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치가 떨렸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강석이 일부러 입김을 불면서 몸을 더 뜨겁게 달아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밤 여기 정자 앞으로 꼭 나오거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심성은 곧장 강석의 눈을 피해 화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확인은 받아두고 싶었지요. 화수 아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씨가 대성 도련님과 혼례를 올리기 싫으니
저와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알겠습니다. 대성 도련님이 영의정 대감을 조사하면 아들인 강석 도련님까지 위태로우니 돕고 싶었겠지요. 그러니 저를 이용해서 대성 도련님을 방해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알아냈구나. 제법 눈치가 빨라. 강석 도련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도련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닮은 여자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솔직히 말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 그분은 내가 유일하게 반한 남자야. 내가 닮은 여자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하면 날 미친 여자 취급하고 떠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강석 도련님이 오늘 밤 정자 앞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화수아 씨로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너는 영영 여동생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아. 강석 도련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도 없는 저를 그 수렁으로 몰아넣다니. 그냥 아씨가 대성 도련님과 혼례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강석 도련님뿐이야. 시키는 대로 잘하면 너는 여동생을 찾을 것이고 나는 강석 도련님과 맺어질 거야.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병조판서의 아들 대성한테 꽃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훔쳐서 나에게 가져와. 그 꽃잎이 대체 뭐길래?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다. 그 꽃잎만 훔쳐오면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는 꽃잎을 훔쳐야 했지만 심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만난 생명의 은인을 배신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심성은 똑같이 생긴 꽃잎으로 바꿔서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정자에서 기다리던 강석은 심성을 보자마자 바로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화수가 아니라 심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도련님은 저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사랑 타령이냐? 너 진짜 많이 변했구나. 그놈이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더냐?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어찌 대성 도련님과 혼례를 올리도록 두셨습니까? 갑자기 왜 이러느냐? 너도 다 좋다고 버린 일 아니냐? 그놈이 세자의 죽음을 두고 우리 아버지를 의심한다고 하니 내가 밀정 노릇을 하겠다고 한 말 잊었느냐? 심성은 그제야 꽃잎을 왜 훔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지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를 때 독이 든 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화수는 그 증자가 될 꽃잎을 없애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도 그 일에 관여하신 겁니까? 끌어안았던 강석은 갑자기 심성에게 떨어졌지요. 너 도대체 왜 이러느냐? 설마 그 대성이라는 놈을 사랑이라도 하는 것이냐? 도련님의 진심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야 제가 도련님과 영의정 대감님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석은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심성은 그 불안한 마음을 여인들과의 잠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분이다. 내가 세자를 죽이는데 동참할 놈으로 보이느냐? 심성은 직감적으로 강석이 세자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강석이 망나니처럼 여인들과 잠자리를 한다고 하지만 반역을 꾀할 용기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석은 흥미를 잃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심성은 웬 어린 여자아이와 만났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버지와 한 방에서 잘 수 없습니다. 여자아이가 심성 앞으로 다가오더니 숙여보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지요. 심성은 여자아이의 귀여운 행동에 절로 몸을 숙였답니다. 얼굴은 아주 예쁘시니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심성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지요. 여자아이가 희죽 웃더니 심성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어젯밤에 어머니 방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아이는 대성의 딸이었지요. 혼례를 올리고 몇 번 보았지만 이렇게 터놓고 말을 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방을 훔쳐봤다고. 정말이니? 아버지가 장군이셨지만 실은 수줍음이 많은 분이셔요. 어머니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바로 넘어오실 거예요. 말 참 재밌게 하는구나. 어머니도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가 바로 심성의 방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대성이 딸을 찾아다니다가 심성의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애야, 거기 그러고 있으면 아니 된다. 어머니 품이 너무 따스하여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따스할 터이니 오늘부터 이 방에서 지내시지요. 그러더니 심성과 대성을 남겨두고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워낙 깜찍한 행동에 심성과 대성이 처음으로 함께 웃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아이가 아직 철이 없소. 따님이 저렇게 활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쟁통에서 데려온 아이요. 부모 얼굴도 모른답니다. 그럼 수양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부모를 잃고 울기만 해서 먹을 것을 좀 주다가 여기까지 왔소이다. 대성은 심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심성은 새삼 감복하고 말았지요. 밖으로 나왔더니 반딧불이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심성이 대성을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도 반딧불이 날아다녔지요. 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의 눈이 촉촉해진 것이었지요. 미안하오. 전쟁 중에 겨우 목숨을 구한 일이 떠올랐지 뭐요. 그때도 이렇게 반딧불들이 있었지요. 심성도 그때 일이 떠오르니 감정이 복받치는 것이었습니다. 덩달아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지요. 부인까지 눈물을 흘리니 내가 괜히 미안하오. 그런데 대성은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심성의 눈 밑에 점이 보인 것이었지요. 전쟁터에서 구해준 여인도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요? 제가 오늘처럼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옛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특이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그거 참 희한하오. 오늘 그 점을 처음 봤소. 전쟁 중이었으니 심성은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성 장군을 구할 때도 눈 밑에 점이 생긴 것이었지요. 대성은 그때 자신을 구해준 여자가 심성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 여자가 이조판서의 딸 화수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이 여인은 아무리 봐도 이조판서의 그 포악한 딸, 화수가 아닌 것 같구나. 그럼 대체 그대는 누구란 말이요? 심성은 계획한 대로 똑같은 꽃잎을 찾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화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꽃잎입니다. 세자 독살에 쓰인 그 꽃잎이 맞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입은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잊었는가. 강석 도련님은 이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것을 안단 말이냐. 강석 도련님이 여색을 밝히지만 그런 짓까지 할 분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화수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심성이 가져온 꽃잎을 손으로 구기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었지요. 내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저는 약속을 지켰으니 어서 제 여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화수가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이었지요. 이 꽃잎이 정령 대성의 방에서 나온 것이냐. 감히 날 속이려고 들다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돌아가서 대성의 방에 있는 꽃잎을 훔쳐오지 않으면 여동생은 영영 못 볼 줄 알거라. 심성은 한숨을 쉬었지요. 어쩔 수 없이 대성에게 솔직히 말하고 꽃잎을 가져다 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석이 느닷없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평소의 강석과 달리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지요. 강석 도련님, 어찌 또 오셨습니까? 화수야, 나도 내 마음을 정말 모르겠구나. 넌 분명히 대성을 사랑하게 된 것 같은데 왜 나는 널 잊지 못하는 것이냐. 너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째서 더 보고 싶은 것이냐. 지난밤에 날 보던 내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심성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강석은 불쌍하게도 심성의 마음을 품은 화수에게 푹 빠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화수가 돌아온다면 강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화수는 꽃잎을 훔쳐서 강석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지금의 강석의 감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화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석이 심성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지요. 화수는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망할 계집 같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거늘. 화수는 심성이 그려준 그림을 꺼냈습니다. 바로 강석과 사랑을 나눈 그 그림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내가 받았던 상처를
너도 한번 감당해보거라. 화수는 이 그림을 대성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성이 이 그림을 본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이제 막 심성과 정이 들면서 사랑하게 됐는데 영의정의 아들 강석과 사랑을 하는 그림이라니. 배신감에 분노한 대성이 어떤 행동을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심성이 대성의 딸과 놀아주고 있는데 화수가 보낸 그림이 도착했습니다. 대성은 영문도 모른 채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지금 딸과 놀아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심성이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영의정의 아들 강석과 사랑을 나누는 그림이었습니다. 대성은 그림을 들고 딸과 놀고 있는 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성이 갑자기 굳은 얼굴로 다가오니 심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서방님? 대성의 딸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들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제 여식과 잠시 산책을 하고 와주시겠소? 내가 잠시 호위군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 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위군 대장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분노가 폭발할 줄 알았던 대성이 호위군 대장을 보더니 활짝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야 확실해졌다. 지금 내 딸과 함께 나간 저 여인은 화수가 아니다. 그림 속 화수의 눈 밑에는 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성은 흥분을 하면 눈 밑에 점이 생기는 특이 체질이었지요. 그림 속 여인이 심성이었다면 사랑을 나눌 때 눈 밑에 점이 생겨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화수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전쟁터에서 날 구해준 그 여인이 분명하다. 대성은 사실 호위군들을 시켜서 심성을 조사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봐도 화수가 아닌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진짜 화수를 만난 곳까지 미행하였고 꽃잎을 훔치는 계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성이 꽃잎을 훔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대성은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심성을 아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전쟁 전에는 친구였고 지금은 시장에서 변변히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심성의 진짜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대성은 딸과 놀고 있는 심성을 보고는 장난을 치고 싶었지요. 그만큼 심성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성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네 하고 바로 반응하는 것이었지요. 심성은 진짜 이름에 반응한 것에 놀라서 입을 가렸지요. 대성은 그런 심성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성은 심성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로 들어오셨습니까? 제 여식이 말했듯이 이제 각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난리입니다. 심성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요. 대성이 딸을 핑계로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심성은 저고리를 벗더니 등불을 후하고 불어서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성은 주저하지 않고 심성을 끌어안아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는 것이었지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이 맺어지자 두 사람은 거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심성은 결국 대성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심성과 똑같이 생긴 화수가 바꿔치기를 하고 영의정의 아들 강석을 도우려는 것까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소. 진작 나에게 말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서로 의심이 많았지요. 어서 꽃잎을 가져가서 여동생을 찾으시구려. 그럼 증자는 어찌합니까? 걱정 마시오. 증자는 내가 직접 찾을 테니 빨리 여동생부터 만나야 하지 않겠소. 심성은 대성의 호위군들과 함께 화수에게 갔습니다. 호위군들은 화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따라가고 있었지요. 여기 그토록 찾으시는 꽃잎입니다. 이제 제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화수는 질투심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냈는데도 대성이 심성을 버리지 않은 것이었지요. 화수는 심성 눈 밑에 점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독한 연이로구나. 내가 찾는 여동생은 바로 그곳에 있다. 화수가 말한 곳은 다름 아닌 산적들이 들끓는다는 깊숙한 숲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굴들이 많았는데 팔려가는 여자들이 있었지요. 대성의 호위군들은 바로 달려가서 주막으로 팔려간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심성은 대성 집으로 데려온 여동생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심성이 목걸이를 보여줬더니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 아니야. 심성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곧장 화수에게 달려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이 온 것이었지요. 화수야, 아무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너의 그 선한 눈빛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강석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는 것이었습니다. 심성은 여동생의 행방이 더 급했기에 바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강석이 붙잡으려고 하자 이번에는 대성이 끼어든 것이었지요. 심성이 걱정이 돼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감히 영의정의 아들인 나를 건드리느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내 여자를 건드리는 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석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대성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때 심성이 솔직히 고백한 것이었지요. 저는 화수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는 화공일 뿐입니다. 강석은 큰 충격에 빠졌지요. 그렇다면 내가 화수의 언니였단 말이냐?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심성은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답니다. 돌이켜보니 화수는 유난히 심성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심성을 찾아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것부터 모두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화수는 예전에 강석에게 언니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과 함께 피신을 했던 화수는 언니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낙오한 것이었지요. 당시 심성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여동생인 화수를 챙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책감이 있던 심성이 뒤늦게 여동생을 찾았던 것이었지요. 화수는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의 도움으로 살아났답니다. 외국으로 도망치려던 중에 우연히 화공으로 일하는 언니를 목격한 것이었지요. 복수심에 불탄 화수는 얼굴의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침 서양에서는 성형수술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화수가 심성의 얼굴로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강석도 화수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워낙 망난이라서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화수가 이조판서를 꼬드겨 수양딸이 됐다는 것까지 큰 의미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었지요. 심성은 대성의 호위군들에게 붙잡힌 화수에게 달려갔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지요. 동생아, 내 죄를 제발 용서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터이니 이제 그 노여움을 거두어줘. 심성이 화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것이었지요. 화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대화도 안 통하는 서양인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겠어? 화수는 끌어안는 언니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오한 만큼 그립고 사랑한 것이었지요. 이후 화수는 심성의 손을 꼭 잡고 대성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영의정은 이조판서와 공모하고 세자를 살해한 것이었지요. 그 증자는 바로 이조판서 집에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독성이 있는 꽃은 바로 영의정이 아니라 이조판서의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 강석이 꽃잎 몇 개를 가져왔던 것을 대성에 식솔이 주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강석도 아버지 영의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이조판서와 영의정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 강석은 화수를 찾아와 그동안 벌인 일에 대해 사죄하고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답니다. 심성과 대성은 모처럼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누군가에게서 사랑받는다고 확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화수는 어린 나이에 언니와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고 있었지요. 언니가 그토록 미웠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언니와 마주하며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던 게 아니었을까요? 옛날 한 고을에 아주 어여쁜 복동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기들과 다르게 유난히 귀엽게 울었는데 주변에서 모두 복을 타고났다고 하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후에 이조판서가 될 제목이었답니다. 진씨 집안은 대대로 조정 관리들이 많았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가연이는 주변의 기대와 달리 딸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똑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귀여운 여동생이 가까운 양반댁 자제들과 싸움이 났는데 중재를 하는 조숙함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를 했던 가연이가 글도 제대로 못 읽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천자문을 떼고 있을 때도 여전히 글도 못 읽고 게으름만 피우는 것이었지요. 걱정이 많던 어머니는 유난을 떨었지만 아버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큰 진척이 없자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지요. 부인, 아이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머리도 식힐 겸 저 멀리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소? 황간의 딸도 비접을 다녀온 뒤로 글 공부에 여념이 없다 하오. 그리하여 가연은 어머니와 식솔들 몇 명과 함께 바닷가가 보이는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글을 못 읽는다는 주변의 압박도 없으니 오랜만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지요. 특히 배를 타고 바닷바람을 쐬고 돌아오면 복잡한 머리도 아주 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머슴 2명과 배를 타고 오던 가연이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왈패들이 기회를 엿보고 기습을 한 것이었지요. 가연이 양반댁 자제로 보였으니 조금만 털어보면 재산 좀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나 하나 잡는다고 너희들 배가 부를 것 같으냐? 가연이는 주체적인 아이답게 왈패들을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쬐그만 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가 어느 집 딸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먹을 밥도 못 챙기는 우리한테는 요만큼의 겁도 못 준다. 가연이는 왈패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 어린 나이에도 왈패들의 마음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냐, 어디 덤벼보거라. 나같이 어린아이 잡아서 돈 벌었다고 하면 참 너희 부모들이 좋아하겠다. 쬐그만 게 정말 혼나볼래. 왈패들이 으르렁거리는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연이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흔들었는데 마침 이쪽으로 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말을 타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가연이처럼 어린아이였습니다. 말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가연 앞에 멋지게 착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근에 배 타고 오는 사람들 돈을 터는 놈들이 있다더니 바로 너희들이구나. 왈패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칼을 빼들고 포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니,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야. 남자아이는 왈패들 앞에서 조금도 겁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연은 남자아이가 검을 휘두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지요. 자신 있으면 날 치우고 저 아이를 잡아가 보든가. 이 녀석아,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면 그때는 내 얘기 좀 들어줄게. 다치기 싫으면 그 노리개 들고 그냥 거주거라. 그런데 남자아이가 씩 하고 웃더니 번개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방심하던 왈패들은 서둘러 검을 빼려고 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모두 손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왈패들은 바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지요. 괜찮니? 최근에 부쩍 왈패들이 아녀자들을 노린다는 말이 많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 보구나. 가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호위군대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남자아이가 가려고 하자 가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부채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채는 왜 꺼내는 거야? 부끄럽지만 난 아직 글을 못 읽어. 이 부채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면 나중에 글을 읽게 됐을 때 알아보고 이 은혜에 대해 빚을 갚을 거야. 남자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바로 이름을 말하면 되는 일을 굳이 부채에 새기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름을 말해주면 되잖아. 내가 왈패들을 무찌르는 순간에 부끄러웠어. 그동안 글도 못 읽는데 게으름만 피웠거든. 앞으로는 너처럼 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 빚을 갚을 거야. 그제야 남자아이는 이해가 가는 것이었지요. 생각해보니 가연의 발상이 너무나 귀여운 것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채에 이름을 새겨놓으면 나중에 알아내서 은혜를 갚겠다니 생각할수록 가연이가 귀여운 것이었지요. 그거 참 재밌는 생각이야. 남자아이가 부채에 이름을 또박또박 새겼습니다.
가연이는 읽지는 못했지만 남자아이의 글씨 쓰는 실력이 아주 일취월장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내가 한 약속대로 나중에 글자를 알아보면 은혜를 갚아야 해. 남자아이는 그렇게 떠났고 가연이는 그날 이후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같이 비접을 온 어머니는 가연이의 달라진 모습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연은 누가 봐도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웬만한 선비들보다 그를 훨씬 많이 꿰차고 있었지요. 그런 가연이도 이제 시집을 갈 나이가 됐습니다. 남자를 만나라고 할 때마다 늘 거절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조판서가 된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찼으면 당연히 시집을 가고 가정을 꾸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있을 참이냐? 가연이 결혼할 상대는 바로 병조판서 홍씨의 아들이었답니다. 사실상 정략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똑똑한 가연은 병조판서가 호시탐탐 나란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정과 좌의정이 대립할 때도 어디 쪽에 줄을 설지 계산만 하는 남자였지요. 그렇게 자기 영전만 노리는 사람의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야망도 만만치 않았기에 결국 병조판서의 아들 재찬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찬은 말끔한 외모의 목소리도 중저음이라서 주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가연의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하는 결혼이었지요. 가연은 그렇게 혼례를 올리고 신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찬이 들어오자 괜히 긴장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 이왕 서방님도 생겼는데 즐길 건 즐겨야지. 가연은 재찬 앞에서 저고리를 벗고 그 아리따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앞에서 저고리를 벗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재찬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가연의 자태가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부인, 절세미인이라는 말은 익히 들었소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소. 서방님,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 혼례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를 받아주시지요. 재찬은 가연을 끌어안고는 뜨거운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서방님, 생각보다 빨리 딱딱해지셨네요. 이게 이렇게 커졌다는 건 제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 맞지요? 재찬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연이 커진 물건을 감싸 쥐었을 때는 자지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찬이 적극적으로 가연의 그 뜨거운 옹달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연은 양다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벌려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가연은 뭔가 찜찜했습니다. 재찬의 물건이 커지고 딱딱해지기는 했지만 의외로 고요하고 침착한 것이었지요. 가연은 계속 농담과 함께 추파를 던졌지만 재찬은 그저 미소 짓기만 했답니다. 그래 뭐, 서방님은 평소에도 점잖은 분이니까. 원래 남자와의 하룻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시부모에게 절을 하는 중에 재찬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도 놀랐지만 가연도 기절할 정도로 놀란 것이었지요. 재찬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이조판서와 병조판서 집안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연이 저 계집이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이 분명하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쳐 죽이고 싶지만 비구니가 되어서 속지 않은 것이 어떻소? 가연의 아버지 이조판서 진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아니요. 아무리 아드님이 급사를 맞았다 하거늘 병조판서쯤 되시는 분이 어찌 그리 아둔하시오. 지금 평생 분 만든 양반이 변방을 드나든 장수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오?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사건의 진상부터 파악하자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오. 가연은 진전 없는 두 집안 싸움에 머리만 아팠답니다. 한동안 드러누워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재찬이 나오는 꿈을 꿨는데 아주 슬픈 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잠에서 깨어난 가연은 재찬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금이영 종사관 양서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연의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지요. 양서라면 야망이 많은 놈으로 아는데 병조판서가 금이영에서 제조를 겸임하고 있으니 분명히 홍씨의 편에 설 게다. 에야, 마음 단단히 먹거라. 가연은 한숨만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양서라는 남자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병조판서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한다는 뜻이었지요. 그럼 결국 가연은 비구니가 될 운명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과부의 비군이라니,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그리고 기다리던 양서가 도착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고지식하고 원칙만 지킬 것 같았지요. 칼로 푹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처럼 냉담해 보였답니다. 부인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비구니가 될 운명이니 차라리 수절 과부로 남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절 과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절 과부로 남으셔서 연료비를 세우시면 나라에서 포상도 주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연은 생각해 보니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죄도 없는데 수절 과부는 무엇이고 연료비는 또 뭐냐는 것이었지요. 종사관 나리께서는 원칙을 지키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셨습니까? 당연히 원칙을 지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 아드님 죽음부터 조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왜 저에게 수절 과부를 강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일이 수월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병조판서는 저희 스승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아드님의 죽음을 조사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제가 조사하겠으니 그냥 모른 척 하시지요. 금희영 종사관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당돌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니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아주 주체적인 여자였지요. 종사관 양서는 사실 병조판서 동아주를 잡고 갈 생각이었지만 과거에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일 때문에 늘 주저했답니다. 병조판서가 외면하면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지 못한 것이었지요. 어릴 때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주변에서는 병조판서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했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지금의 종사관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상하게 가연에게 믿음이 갔고 그녀가 말한 대로 모른 척한 것이었지요. 가연은 역시 똑똑했습니다. 먼저 병조판서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돌쇠에게 정보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제찬 도련님이 식솔 중에 한 명하고 정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제찬 도련님이 사망한 이후에 모든 식솔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뭐요. 대감마님이 돈 몇 푼 쥐어주고 입막음을 한 건 아닌지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돌쇠 말에 따르면 제차는 이미 가연과 혼례를 올리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연은 그 식솔 중에 여종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닌지 의심을 하였지요. 가연은 병조판서의 식솔들이 지방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알아냈고 여종 한 명만 데리고 그 먼 지방들을 다니면서 병조판서의 식솔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는 답을 찾은 것이었지요. 병조판서 아들 제찬을 사랑했다는 여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병조판서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었습니다. 가연은 여종이 일한다는 양반댁을 찾았습니다. 날도 저물어서 잠시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양서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종사관 나리께서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양서는 허허하고 웃으며 가연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여기를 오셨군요. 가연은 직감적으로 양서가 무엇인가를 알아냈다고 믿었지요. 제찬 도련님의 시신을 검시해 보았는데 독극물이 발견됐습니다. 가연은 감탄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병조판서 그늘 나오기가 무서우신 줄 알았는데 아니셨습니까? 편한 길 가려다가 발병 날 수도 있지요. 부인께서는 참 먼 길을 오셨구려. 저처럼 진실을 원한다면 아무리 먼 길을 가도 발병 같은 건 없습니다. 양서는 제찬에게 차를 대령한 식솔들을 조사하다가 가연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제찬이 마신 차에 독극물이 있다고 믿었고 그 여종들을 추적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다음 날에 두 사람은 함께 여종이 있는 양반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느닷없이 왈패들이 가연과 양서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연은 겁이 났지만 양서가 잽싸게 움직여서 왈패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번개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가연은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아무래도 이왈패들은 수상하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돈을 훔치러 다니는 왈패들이 이렇게 무장을 할 수가 없소. 그럼 종사관 나리께서는 이 왈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일단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가던 길이나 가십시다. 깨름칙한 기분으로 떠난 두 사람은 드디어 그 여종이 일한다는 양반댁에 도착했습니다. 여종이 잠시 물을 버리러 나오는 길에 가연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제찬 도련님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여종은 사랑하는 제찬이 가연과 혼례를 올리자 앙심을 품고 독사를 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종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종이 아닙니다. 제찬 도련님과 사랑했던 그 아이는 제 오랜 벗입니다. 그럼 그 벗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는 이미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신 겁니까? 범인으로 생각했던 여종이 이미 죽었다니 가연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뒤에서 듣고 있던 양서는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그 잘난 병조판서 홍대감님께 여쭤보시지요. 제찬 도련님이 여종과 놀아났다고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가연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미 여종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가연과의 혼례를 밀어붙인 셈이니까요. 독살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찾아오십시오. 가연과 양서는 돌아가던 길에 다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늦은 밤이라 거처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양서가 가연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왈패들이요. 저기 상인들처럼 변장하고 온 놈들이요. 가연은 양서가 말하지 않았다면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상인들이 입은 옷 안에 갑옷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양서는 조심히 가연을 불러서 주막 근방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옷을 벗는 것이었지요. 종사관 날이 옷은 왜 갑자기 벗는 겁니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가연은 어쩔 수 없이 양서가 시키는 대로 저고리를 벗고 여종들이 입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양서 역시 가연의 등을 지고 머슴 옷으로 바꿔 입었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으로 변장한 왈패였지요. 옷은 상인처럼 보였지만 얼굴은 아주 험악해 보였습니다. 왈패는 머슴과 여종으로 변장한 양서와 가연을 훑어보더니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사관 날이. 돈을 받고 우리를 해치러 온 놈들이요. 왈패들 중에도 솜씨가 좋은 놈들만 골라서 온 게 분명하오. 가연은 잘못 걸려든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제찬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려다 괜히 자신이 죽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든 것이었지요. 그때 밖에서 주모와 왈패들이 하는 대화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규수로 보이는 여인하고 금이형 사람을 봤수다. 여기서 식사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자 사나운 발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주모의 말을 들은 왈패들이 의심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양서가 가연을 와라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종사관 날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부인, 무례를 용서하시오. 저들을 속이려면 우리가 몰래 정을 나누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오. 아까처럼 번개같이 움직여서 해치우면 되잖습니까? 아까 못 보셨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나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소. 잠깐이면 됩니다. 양서는 가연을 눕히고는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지요. 문이 발칵 열렸고 아까 왔었던 그 험악한 얼굴에 왈패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빼들면서 위협하자 가연이 비명을 질렀지요. 양서 역시 겁이 난 것처럼 가연 곁에 딱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양반댁 몰래 나와서 정을 나누는 식속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노려보던 왈패는 으르렁거리면서 다시 나갔답니다. 가연은 몸에서 떨어지려고 했지만 양서가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수상하다고 느낀 왈패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부인에게 받을 벌은 왈패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 받겠소. 그렇게 가연은 양서 품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이었지요. 묘하게 기분이 야릇해지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얼굴이 맞닿았고 입술을 탐내기 시작했답니다. 가연은 제찬의 물건이 커진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서는 왕가지보다 훨씬 커졌지 뭐예요. 제찬 도련님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종사관 날이는 어찌 이렇게 크단 말이야? 가연은 주체적인 여자였지만 남자와의 관계는 처음이라서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입을 막고 부끄러워하고 있으니
양서는 그런 가연이 너무 귀여운 것이었습니다. 부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낯이 익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요? 양서라는 이름은 처음 듣습니다. 종사관 나리께서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저 역시 가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커진단 말입니까? 이게 남정네들이 좋으면 이만큼 커지는 게 맞습니까? 양서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답니다. 부인, 어차피 저 왈패 녀석들은 떠나지 않을 것 같소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제대로 속여보는 것이 어떻소? 가연은 만류하고 싶었지만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는 서로 등지고 저고리를 벗었지만 이제는 눈앞에서 벗어버리는 것이었지요. 저 처음 봤을 때는 수절 과부를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 절국공이처럼 커진 물건으로 어쩌시려고요. 연료비는 이제 사양하겠소. 부인이 내 곁에만 있는다면 절국공이는 매일 바쁠 것 같소. 가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답니다. 금이영 종사관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사백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짓궂은 말을 지어내시나요? 가연은 그제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병조판서의 아들 제찬의 일은 안 됐지만 신혼 첫날 밤은 진짜 좋아서 한 게 아니었지요. 제찬 역시 사랑하는 여종을 두고 가연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가연은 양서에 커진 물건이 들어오자 처음으로 짜릿한 경험을 한 것이었지요. 방안이 요란해지자 왈패들도 헛기침을 하며 한 명씩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종사관 날이 너무 아픈데 이상하게 좋네요. 그것이 바로 정이라오 부인. 그렇게 두 사람은 얼떨결에 뜨겁고 지난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에 두 사람은 옷을 다시 갈아입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가연과 양서는 새삼 서로 민망해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가연이 만났던 그 여종이 왈패들에게 붙잡혀 가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서 가서 저 여종을 도와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오. 저들을 따라가면 누가 이런 못된 짓을 시켰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오. 종사관 날이 말씀이 옳습니다. 어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겪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나와 보냈던 그날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히히거리더니 왈패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쫓아간 곳은 허름한 집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병조판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 인연, 조용히 있으라고 돈까지 쥐어줬건만 왜 함부로 입을 나불대고 다니는 것이냐? 대감마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아들 요절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왜 피라미 같은 너희들이 성가시게 하느냐? 여봐라. 이 어망한 것을 해치우거라. 그때 지켜보던 양서가 나섰습니다. 다행히 어제 모였던 왈패들이 흩어져서 소수만 있었지요. 아니, 자네는 종사관 아닌가? 옳거니 이제 보니 내 아들을 검시한 놈이 바로 내 놈이구먼. 종사관이라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대감마님? 그래, 그 사건의 진상은 파악했는가? 이 어망한 계집이 몰래 차에 독을 탔다는 거 알고 있었는가? 가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양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차에 독을 탄 것은 맞지만 제찬 도련님께서는 그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여종들에게 알아봤는데 제찬 도련님께서 마침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차를 못 마셨다고 하더군요. 이 어망한 것이 분명히 독을 들여왔다 이 말이야. 저 아이가 독을 들여온 것은 맞지만 제찬 도련님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가연은 그제야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아들 제찬이 여종과 만난다고 하자 바로 그 여종을 죽인 것이었지요. 지금 붙잡혀온 여종은 벗이 죽음을 당했으니 복수를 위해 차에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서가 말한 대로 제찬은 그 독이 든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였지요. 제찬 도련님은 스스로 음독을 하신 겁니다. 병조판서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그게 무슨 헛소리란 말이야. 내 아들이 왜 스스로 독을 마신단 말이냐? 그렇게 잘나신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셨으니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 아버지 앞에서 독사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찬 도련님은 그렇게 병조판서 대감에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종이 뭔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도련님께서 혼례를 올리기 전에 의원에게 약을 하나 가져왔었습니다. 평생 약재 한번 다려 드시지 않았는데 이상했지요. 그럼 그 약을 조사해보면 독인지 알 수 있겠지요. 웃기는 소리들 마라. 감히 이 병조 판서 앞에서 기만을 하는 것이냐. 어찌 됐든 가연이 내가 바로 내 아들 죽음의 치부를 가릴 것이니 모두 물러서거라. 대감마님, 방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는데 설마 부인을 해치시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여기서 손을 놨다면 진작에 너희들을 미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고 가거라. 양서는 이제 참을 수가 없었지요. 갈고 갈았던 칼을 뽑아서 왈패들을 무찌르고 병조판서 호위군들까지 쓰러뜨렸답니다. 내 놈이 감히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억울한 부인을 해치려고 한 죄가 훨씬 더 클 것 같소만. 그렇게 양서는 병조판서를 끌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찬이 혼례 전에 들여온 약은 역시 독이었지요. 자신의 죽음을 알릴 목적이었는지 방 안에 고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자 병조판서는 조정에 불려간 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조판서 진씨는 딸 가연의 활약상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가연을 반겨주었답니다. 양서는 사건을 정리하고 가연을 찾아왔습니다. 가연은 그동안 한 달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종사관 나리께서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부인이 이미 혼례를 올린 적이 있어서요. 저는 이제 과부가 아닙니까? 그것도 수절 과부요. 처음에 제가 수절 과분이 연렵이니 강요했던 건 정말 송구합니다. 이제 노여움 푸시지요. 종사관 나리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둘이 그렇게 재회한 날이 바로 동짓날이었답니다. 날이 저물자 서당의 학동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각자 풍등을 띄우며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사관 나리, 우리도 풍등놀이 하면서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슨 내기 말입니까?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 소원 들어주기. 무슨 소원을 빌려고 이러시는지. 두 사람은 학동들에게 부탁해서 풍등을 빌렸지요. 풍등의 이름은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있지요. 어디 부인이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연과 양서가 이름을 새기고는 풍등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풍등이 밝히는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가연은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인천으로 떠난 일이 떠올랐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올 때나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보며 뛰어놀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사관 나리께 고백할 일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게을러서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양서는 신나게 노는 학동들 때문에 가연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풍등을 띄우는데 가연의 눈에 양서의 이름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제야 가연은 어렸을 때 자신을 구해준 남자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부채에 새긴 필체와 너무나 닮은 것이었지요. 양서라는 이름이 새겨진 풍등이 그렇게 위로 날아갔고 그 뒤로 양서가 해맑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처럼 웃는 양서의 그 얼굴이 인천 앞바다에서 구해준 그 아이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종사관 나리셨군요. 방금 뭐라고 하셨소? 어렸을 때 인천 앞바다에서 구해준 여자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양서는 눈을 깜빡이더니 결국은 기억을 해내는 것이었지요. 그 여자아이. 기억납니다. 부채에 이름을 새기라더니 나중에 알아내서 은혜를 갚겠다고 했었죠. 글을 못 읽는다고 하여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가연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품 안에서 부채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채를 펼치자 양서가 새긴 이름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양서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럼 그때 그 아이가 부인이었단 말입니까? 어릴 적 일이라서 그저 가슴속에 품었던 일이었는데 종사관 나리의 글씨를 보고 바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부채에 새겨진 글씨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글을 알고 나서도 그저 철없던 시절의 추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그 부채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져왔던 건데 어쩐지 그때 아이처럼 번개처럼 움직이시더라니. 양서도 복이 받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것이었지요. 늘 차갑게만 보였던 양서도 감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빚을 갚겠다고 하셨는데 병조판서라는 썩은 윗물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셨군요.
사실 병조판서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부인께서 저희 죄를 씻겨주신 겁니다. 더 많은 풍등들이 밤하늘을 덮었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밤하늘을 뒤로하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피천득은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하였습니다. 병조판서의 편에 서면서 늘 고심이 많았던 양서는 가연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 운명이 바뀌었지요. 가연의 사연을 딱히 여긴 양서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서 예전에 맺어진 그 인연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변방을 지켰던 최장군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넘어오는 오랑캐들을 무찌르면서 근방 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오죽하면 시장 상인들이 장사도 포기하고 공짜로 고기와 술을 내줬을까요? 그만큼 최장군의 인기는 조정을 위협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최장군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딸 유아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허약했기 때문이었지요. 주변에서는 최장군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라서 기대가 컸지만 조금만 뛰어도 풀썩 주저앉을 정도로 체력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장군은 딸 유아를 단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늘 걱정이었지만 유아의 웃는 얼굴이 선녀처럼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마음까지 약해져서는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는 딸이 오히려 가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아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최장군이 한참 오랑캐들과 싸우고 있을 때였지요. 최장군님 따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최장군의 활약이 워낙 좋다 보니 한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여러 편지가 왔었습니다. 종들부터 양반대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최장군을 응원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투에서 꼭 승리해달라는 어린아이들의 바람도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최장군 딸 유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답니다. 유아의 몸이 허약하다는 소문만 돌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유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편지를 함부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괜스레 최장군 심기만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유아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편지를 뜯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울한 기분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고 편지를 하나 뜯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었지요. 오늘도 조선 땅을 열심히 지켜주시는 최장군님 따님 건강이 안 좋다고 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친한 또래가 있으면 힘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최장군님 따님과 또래이니 저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유아는 호기심이 생겼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로 답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친한 또래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는 처음 글을 쓰기도 했고 남자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하니 괜히 쑥스러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또래니까 이제 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낼게. 장군님 따님이라니 정말 부러워. 유아는 남자친구라도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원석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유아와 원석이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편지를 주고받았답니다.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지체 높은 양반의 호위군 대장이쇼. 장군은 아니지만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나 역시 무예를 익히고 있어. 유아는 또래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무예를 익힌다고 하니 괜히 자신이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건강해져서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지요. 그래,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아버지를 따라 무예까지 익히는데 난 이게 뭐람. 그때부터 유아는 몸이 좀 지쳐도 열심히 뛰었고 나중에는 화살을 쏘며 몸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장군이 우연히 유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아니, 유아야, 내가 화살을 다 쏘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도 아버지를 따라 무예를 익히고 싶습니다. 방금 무예를 익히고 싶다고 하였느냐?
전장에서 돌아온 최 장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뜻밖의 소식에 뛸 듯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아이가 무예를 익힌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 최 장군은 딸이 건강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었지요. 내가 화살을 3개를 연속으로 쏘았는데 멧돼지 머리와 배에 정확히 명중시켰어. 멧돼지를 잡았단 말이야? 아무리 무예를 익혀도 그렇지 어찌 그리 겁이 없냐? 바보야, 사내라면 멧돼지 정도는 사냥으로 잡을 수 있어야지. 원석이에게 질 수 없는 유아는 바로 사냥을 나가 멧돼지를 잡았지요. 그렇게 매일 원석이에게 자랑할 일을 찾느라 유아는 몸이 지치는 것도 몰랐습니다. 유아의 어머니는 그런 딸이 걱정되면서도 건강을 완벽히 되찾은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얼마 전에 산적들을 만났는데 화살을 쏴서 2명이나 잡았어. 나도 내 아버지처럼 장군이 될 테야. 유아는 이제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원석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아이길래 산적들한테 겁도 없이 화살을 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원석이의 편지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유아는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답장이 통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편지를 안 보내는 거야? 흥, 내가 싫어진 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유아는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나는 것이었지요. 흥, 그래, 산적한테 화살이나 쏘기나 하고 겁도 없는 너 같은 녀석 필요 없다. 유아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석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요. 최 장군은 딸의 그런 속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그 정성이 갸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유아는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최 장군을 따라 전장을 누비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사내들은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지요. 멧돼지뿐만 아니라 불쑥 튀어나오는 산적들도 이제 유아를 겁주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장군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 장군의 인기를 두려워하는 조정에서 드디어 견제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임금은 최 장군을 병조판서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조정의 간신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최 장군을 향한 상소가 빗발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하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든가 군량을 빼돌렸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부풀리는 것이었지요. 임금도 최 장군이 억울하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직스러운 호위 무관을 불러서 최 장군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당장은 병조판서로 임명할 수 없으니 먼 지방에 발령받아서 일단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딸 유아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보내고 그 지역 현령이 보살핀다는 것이 조건이었지요. 조정에서는 이 정도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아는 한양으로 가지 못하고 외딴 고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은 고을의 현령에게 지시하여 유아를 감시하도록 하였지요. 유아가 들어온다고 하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답니다. 최 장군의 딸이 온다고 하니 금유환양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광대들은 북과 장구를 준비했고 시장 상인들과 주모들도 음식과 온갖 놀이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령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렇게 아리따운 유아가 도착하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장군님의 딸이니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유아가 가마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세상에나 저럴 수가 하면서 눈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현령도 깜짝 놀랐으니 바로 이 소식은 조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장군의 딸에게 지병이 있다는 얘기는 삽시간에 퍼졌답니다. 유아는 아버지 최 장군을 따라 변방을 다닌 덕분에 무예가 능통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유아는 조정의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겉으로 아픈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믿은 것이었지요. 거처로 들어온 유아는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피까지 토하였으니 이제 조정의 감시는 덜하겠지. 그래도 아씨, 곳곳에 현령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아의 여종은 변방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여종 역시 유아에게 어깨 넘어 배운 덕분에
무예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만만치가 않지요. 현령의 아들이 유아를 보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나마나 유아가 진짜 아픈지 감시하겠다는 신보였지요. 흥. 그래, 얼마든지 오라고 해라. 그렇게 현령의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유아는 눈을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늠름하고 잘생긴 것이었지요. 현령의 아들 역시 유아의 미모에 반해 넋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낭자,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찌됐든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그대도 여기 오는 길이 그리 내키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현령의 아들은 어린 시절 유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원석이었습니다. 원석이는 아버지가 모시던 양반댁이 몰락하면서 방랑자 신세가 됐었지요. 그동안 아버지의 노고로 지금은 어엿한 현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아에게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유아가 최 장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답니다. 변방을 다니면서 무예에 능통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며 매우 기뻤지요. 그렇게 몸이 약했던 유아가 이제는 건강한 미인이 되었으니까요. 유아를 감시하라는 아버지의 분부가 있었지만 속내는 유아가 너무 보고 싶어 온 것이었습니다. 유아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졌구나. 내가 쓰던 그 편지들 모두 잘 보관하고 있어. 원석이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지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예전에 몸이 안 좋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 흉내를 워낙 잘 냈거든요. 유아는 뜨끔했지요. 원석이가 멧돼지와 산적을 잡았다고 하니 그대로 따라했고 답장도 보냈으니까요. 유아도 잠시 잊고 있었던 원석이가 떠오르면서 잠시 본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행차하신 겁니까? 몸은 언제부터 그렇게 안 좋으셨던 겁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풀썩 쓰러지니 아무도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지요. 원석이는 유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원석이의 눈에는 유아가 아픈 척 연기를 하는 것이 다 보였지요. 원석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웃음을 참았답니다. 멧돼지에다가 산적도 잡았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원석이는 표정 관리가 힘들었지만 유아는 의심을 받는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더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앞에 앉아 있을 것이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누워야 할 것 같소. 원석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좋은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유아가 이렇게 견제받는 이유는 아버지 최 장군의 출세 때문이었지요. 조정에서 걱정하는 건 최 장군 일가가 조정에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이니 그 걱정을 빨리 없애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원석이와 유아가 혼례를 올리는 것이었지요. 고작 현령 아들의 신부가 된다고 하면 조정에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최 장군님도 견제를 받지 않을 테고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유아와 혼례를 올리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원석이는 생각만 해도 뛸 듯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유아는 펄쩍 뛰는 것이었지요. 아니, 오자마자 현령의 아들과 혼례라니.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씨가 조정 사람들이 아니라 현령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면 이제 간신들의 견제도 받지 않으니까요. 유아는 화가 나면서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아씨, 현령 아드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품위도 그렇지만 몸이 워낙 좋으셔서. 남사스럽구나.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유아는 그러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현령 아들을 본 뒤로부터 그 듬직한 가슴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아버지 따라 무예를 익히느라 남정네 몸에는 손도 대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것이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유아가 먼저 신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원석이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픈 척 연기를 해야 했지요. 서방님, 신혼 첫날인데 아직도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 송구합니다. 원석이는 유아가 연기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입은 근질근질했지만 유아의 어설픈 연기를 아직은 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걱정 마시오 부인. 이제부터 내가 다 책임지겠소.
원석이는 유아의 예복을 정성스럽게 벗기고 바닥에 눕혔지요. 부인, 긴장 많이 했을 텐데 내가 몸을 좀 주물러 드리겠소. 유아는 처음으로 건장한 남자의 손길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몸이 자지러지는 것이었지요. 몸은 비비 꼬이면서 야릇한 기분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몸이 하고 싶어요. 원석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무엇을 하고 싶단 말이오? 유아도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고 원석이의 왕가지만한 물건을 꺼내서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몸이 뜨거워서 그런지 세목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원석이는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았지 뭐예요. 이 시간에 세목이 하고 싶단 말이오.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석이의 눈에는 유아가 봉사를 받고 싶어서 편히 누운 것으로 보였답니다. 그럼 물수건을 가져올 테니 잠자코 있으시오. 원석이가 잠시 밖을 나가자 유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 참, 그냥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손으로 저 커다란 것을 콱 쥐어버릴까 보다. 원석이가 너무 빨리 돌아왔을까요? 유아가 쏜살같이 바닥에 드러눕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물수건으로 어서 닦아주시와요. 원석이는 해하고 웃으며 유아의 몸 이곳저곳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인, 몸이 아픈 것 치고는 아주 단단하시오. 설마 꾀병이라도 부리는 거 아니오? 그러자 유아가 뜨끔한 것이었지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어서 닦기나 하셔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양다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석이는 눈이 커지면서 손까지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아주 깨끗이 닦아드리겠소. 뜨거운 옹달샘을 보는 것 같구려. 원석이는 옹달샘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유아의 몸을 닦아주었답니다. 아프다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유아의 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원석이는 그저 땀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요. 유아는 이미 눈치를 챘답니다. 그래도 부인이 아프다고 하니 욕심내지 않고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원석이 보기 좋았지요. 서방님, 이제 보니 많이 순진하시군요. 그렇게 보이셨소? 전 그저 부인이 아프다고 하시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드리는 것이요. 간지러워요, 서방님. 주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간지럽히시는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한다고 한 건데 간지러웠소. 원석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었지요. 일부러 손가락으로 유아의 발바닥을 스치면서 간지럽힌 것이었습니다. 유아는 희하고 웃으며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발바닥에 간지럼을 잘 타는 모양이요. 그럼 여기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유아의 겨드랑이로 향하자 난리를 치더니 서로 부둥켜 앉지 뭐예요.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뜨거운 포옹을 하였답니다. 원석이 등불을 끄고는 다시 간지럽히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이제 좀 그만하시와요. 방금 부인이 기분 좋다고 하였는데 어찌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소? 그런데 이 과정을 모두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아의 여종이었습니다.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네. 뜨거운 밤을 보낸 원석이는 몸이 아주 날아갈 것 같았지요. 하겠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픈 척 연기를 하는 유아를 안는 것이 더 재밌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인을 어떻게 놀려줄까? 원석이는 나란 일을 하면서도 희죽거리고 있으니 주변에서 모두 이상하게 여겼지요. 원석이가 하루를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지쳐서 집에 돌아가려는데 산적들이 침입했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칼에 맞은 산적들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문과 담장 앞에도 2명이 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침입자 1명은 겨우 숨이 붙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지 뭐예요. 아니 부인,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이오? 그러자 유아가 힘겹게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종이 부축을 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저 정말 무서웠습니다. 옆에서 지키고 있는 호위군들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농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호위군들이 저 산적들을 해치웠다 이 말이오. 그럼 누가 해치웠겠습니까? 원석이는 새삼 유아가 무섭게 보였답니다. 쓰러진 산적들의 면면을 보니 분명히 호위군들의 솜씨가 아닌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산적들을 전부 쓰러뜨린 사람은 유아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여종과 호위군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원석이는 호위군 한 명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한번 설명해보게. 여기 눈앞에 쓰러져 있는 3명은 그렇다 치고 저기 담장과 대문 앞에 쓰러진 놈들은 어떻게 해치웠나? 그것이 말입니다. 호위군이 역시나 유아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역시 유아가 전부 해치운 것이었구나. 무예가 능통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건장한 남자들을 해치우다니. 유아는 여종한테 기대면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것이었지요. 연기가 어설프니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원석이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계속 호위군을 다그쳤지요. 말해보라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해치웠는지 알아야 나도 상부에다 보고를 하지. 그러니까 이 앞에 3명은 단숨에 해치웠고 도망가는 4명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눈앞에 쓰러진 놈들은 단칼에 해치웠으며 그것을 보고 기겁한 4명이 도망치다가 잡힌 것이지요. 호위군은 식은땀을 흘렸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설명하고 있었지요. 잘 보게. 지금 눈앞에 쓰러진 놈들 외에 2명은 칼을 뽑지도 못하고 죽었네. 자네가 도망갔다고 하는 놈들도 담장과 대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쓰러졌네. 이놈 등에는 단검이 꽂혀 있는데 자네가 그렇게 단검을 잽싸게 뽑아서 던졌다 이 말인가? 호위군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실토한 셈이었지요. 그러자 유아가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제 앞에서 왜 호위군들을 못살게 구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은인한테 그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원석이는 호위군을 더 다그치지는 못했지요. 원석이는 갑자기 오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유아 입으로 직접 궤병이라고 실토하게 만들 생각이었지요. 서방님, 오늘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리 와서 절 안아주세요. 원석이는 씩 하고 웃더니 편지를 한 장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 동료들이 장난삼아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모두 최 장군님 앞으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최 장군님 따님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걱정스럽다고 했지요. 친구들이 돌려가면서 편지를 썼는데 언제부턴가 최 장군님 따님에게 답장이 오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아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그때 편지를 쓴 녀석이 한두 놈이 아니었단 말이야? 어쩐지 갑자기 편지가 안 온 이유가 있었구나. 괘씸한 놈들. 나는 며칠 전에 멧돼지 4마리나 잡았어. 화살 50개나 잘못 쐈지만 결국 멧돼지들을 잡았으니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최 장군님 따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최 장군님 따님이라면 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지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겁니까? 저 오늘 너무 무서웠다니까요. 여기 편지가 한 통 더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산적들을 잡았어. 정확하게 머리에 명중시켰어. 아무리 봐도 지금의 부인과 이 편지는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말이요. 그럼 제가 서방님 면전에서 기만이라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럼 설명해 보시구려. 유아는 머리를 굴리느라 얼굴을 찡그렸지 뭐예요. 원석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건 사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여종이 장난으로 쓴 것입니다. 원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유아는 원석이 믿지 않는 눈치에 또 한 번 제대로 연기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퇴근하시니 몸에서 열이 납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원석이는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유아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소. 부인이 지난밤에 어찌나 무섭게 달려들던지 난 또 부인이 다 나은 줄 알았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언제 서방님한테 달려들었다고 그러셔요. 원석이는 희죽 웃으며 유아의 몸을 주물러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나한테는 다 솔직히 말해도 되지 않겠소? 무엇을 말입니까? 사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나요. 유아는 아픈 척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선 것이었지요. 방금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바로 그 편지를 쓴 사람이요. 또래 아이가 있으면 힘이 난다고 하여 편지를 보낸 바로 그 아이 말이요. 유아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지요. 이미 저고리는 벗어 놓았기 때문에 속살은 다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그 편지를 보낸 아이? 그렇소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모신 황영감이 몰락하는 바람에 편지를 더는 쓸 수가 없었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의 현령이 되신 이유는 전부 최 장군님 덕분이요. 어째서 우리 아버지 덕분이란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역시 최 장군님을 존경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최 장군님을 꼭 모시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 황영감이 몰락할 때는 정말 모두가 좌절했는데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최 장군님이 그때도 오랑캐들과 맞서 싸우면서 변방을 지키고 있으셨지 뭐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도 굳건히 가장의 자리를 지킨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현령이 된 것이요. 얘기를 모두 들은 유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이 변하셨어. 현령이 되신 뒤로 조정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시더니 이제는 최 장군님을 대역죄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소. 그래서 나에게 부인을 감시하라고 명하신 것이요. 그렇다면 저와 혼례를 올린 것도 전부 아버님의 욕심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현실은 그렇소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맺어진 게 참 잘된 일이 아니요. 저들은 사리사욕에 어두워서 우리가 어릴 적 주고받은 편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요. 부인이 이렇게까지 연기하는 이유가 다 아버님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부인과 아버님은 절대 역모를 저지를 분들이 아니요. 유아는 감동한 나머지 원석이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키스를 나눈 두 사람은 등불을 끄고는 뜨겁게 뒤엉켰지요. 그럼 지금까지 내 연기를 알고도 장난을 쳤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됐소 부인, 부인의 연기가 얼마나 재밌던지. 그럼 이제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유아는 저고리를 시원하게 벗더니 원석이의 커다란 물건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입안은 한층 더 뜨거워졌지 뭐예요. 원석이는 유아와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빨아들이는 힘에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그동안 변방만 돌아다니느라 그것이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나 역시 부인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소. 그리고 또 이렇게 뜨거운 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역시 유아의 여종이었지요. 아씨가 이렇게 부러울 줄이야. 다음 날에 원석이는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유아와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아버지는 노여워하면서도 차근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결국 최 장군님을 존경하던 예전 그 모습을 되찾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의 견제를 견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조정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는 영중추부사의 모략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영중추부사는 왕대비의 오라버니였고 조카도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었지요. 최 장군이 임금과 사이가 좋다는 소문이 돌자 마음이 급해진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상소문을 올리게 한 것도 모두 영중추부사의 짓이었습니다. 원석이의 아버지는 최 장군을 만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잠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초심을 잃은 것이었지요. 최 장군은 외롭게 변방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딸과 생이별을 한 것이 더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최 장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원석의 아버지와 협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영중추부사의 비리를 밝혀내야 딸과도 재회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 영중추부사를 못마땅히 여기는 조정 사람들과도 손을 잡으면서 어렵게 공금을 빼돌린 증자를 찾아냈답니다. 그렇게 최 장군과 유아는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마음 편히 최 장군을 병조판서로 임명하였지요. 원석의 아버지도 그 노고를 치하하여 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최 장군은 병조판서가 된 다음에야 유아와 원석의 오랜 인연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는 그저 딸의 갸륵한 정성이라고만 믿었는데 원석이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원석과 유아는 이제 어느 누구도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이 저를 시험한 게 괘씸합니다. 어차피 모두를 속이려고 그런 연기를 한 게 아니었소.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요. 제가 원망하는 건 서방님이 저를 속였다기보다 제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뭘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요. 처음부터 서방님이 솔직히 말했으면 제가 일부러 아픈 척하지 않고 서방님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원석이는 바닥을 치며 웃는 것이었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풀면 되지 않겠소. 유아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원석이를 바닥에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유아가 원석이의 위에 그대로 주저앉지 뭐예요. 원석이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유아가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스페인 철학자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유아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프고 아버지도 변방에 있어서 외로웠지만 원석이의 편지 한 통으로 힘을 내어 극복하였지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석이의 한마디가 어린 유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